건강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 저스틴 소넨버그, 에리카 소넨버그 지음, 김혜성 옮김 통합의학과에서 이렇게 인격 이식이라 장미생물청을 이식받는 개체는 전 주인의 물리적인 특징을 똑같이 갖게 된다. 비만지에 장미생물청을 받은 날씬한 쥐는 몸무게가 늘고 반대로 날씬하지에 장미생물청을 얻은 뚱뚱한 쥐는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는 식이다. 그런데 장미생물청이 내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게 사실이라면 장미생물청 이식으로 사람의 기분이나 성격도 달라질까? 만약 그렇다면 행복한 장미생물청을 이용해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2011년에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다. 실험의 주제는 장미생물청이 몸 체질을 바꾸듯이 성격도 바꿀 수 있는가 였다. 연구진은 두 가지 계통의 쥐를 실험에 사용했다. 하나는 소심한 종, 하나는 천성이 게으르고 외향적인 종이었다. 편의성 전자를 우디 앨런 쥐, 후자를 이탈리아 감독 겸 배우의 이름을 떠서 로베르토 베닌이라고 부르자. 연구진의 가장 처음 한 직업은 쥐가 높이 올려놓은 발판에서 도약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타고난 담력이 얼마나 센지 가늠하기 위해서다. 자신만만한 녀석은 망설임 없이 곧장 뛰어내리기 마련이니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더 겁을 낸다는 증거다. 이 실험에서 우디 앨런 쥐는 발판에서 발을 떼는데 평균 40분 30초, 반면에 로버트 베닌이 쥐가 뛰기 전에 고민한 시간은 몇 초에 불과했다. 다음은 장미생물청을 바꿔서 같은 실험을 반복할 차례였다. 일단 우디 앨런 장미생물청을 로베르토 베니니 쥐에게 이식하자. 사악에 충천하던 녀석들이 발판 위에서 1분이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로베르토 베니니의 장미생물청을 이식받은 우디 앨런 쥐는 고민을 전보다 1분 정도 더 짧게 끝냈다. 두 그룹의 장미생물청을 맞바꾸자 불안감과 그에 따른 실천력 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즉 뱃속에 어떤 미생물이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장미생물청을 이식하면 뇌유래 신경 친화인자 즉 BDNF 수치도 함께 변하는 것으로 같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BDNF는 우울증, 정신분열병, 강박충동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과 관련 있는 단백질이다. 뇌해마의 BDNF 수치가 낮으면 불안증서와 전형적인 우울증 행동이 나타난다. 실제로 로베르토 베니니 쥐에게 우디 앨런 장미생물청을 이식했을 때도 그렇게 활발하던 녀석들이 급증이로 돌변한 동시에 뇌 속의 BDNF 수치가 확 달라졌다. 과학의 기준에서 이러한 행동의 변화의 배경은 규명된 바 전혀 없다. 장미생물청이 뇌에 존재하는 BDNF 수치를 그리고 어쩌면 다른 신경전달 물질의 수치도 변화시킨다는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이다. 이런 화학적인 변화에는 숙주, 즉 이 실험의 경우에 쥐의 기분과 행동 변화가 반드시 뒤따른다. 도대체 어떻게 소화관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박테리아가 저 꼭대기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발현 반응을 조절하는 걸까? 내가 물리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위장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는 바다. 이 연락망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에 내가 아는 것이다.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없어서 안 되니 위장과 뇌를 갖고 있는 생물이라면 둘을 연결시켜 사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런데 이 연락망이 단순히
식량 공급 요청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날이 늘고 있다. 자연동산에서 감독관 없는 제약공장. 박테리아는 MAC로 또 SCF 외에도 다양한 분자를 만든다. 그 중에 일부는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진다. 그런데 이런 물질 상당수가 사람 몸에 좋지 않은 것이어서 소변에 섞여서 신장을 통해서 배출된다. 그래서 신부전 환자는 기계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유해 물질들을 배설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장미생물청 대사 사물 중에 정상적인 인체의 신호전달 화학물질과 생김새가 거의 똑같아 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들이 있다. 그런 물질이 장에 흡수되면 장의 신경세포나 면역세포와 상호작용하거나 혈류를 타고 내려 올라간다. 이런 생물화학 물질은 인체세포에 젖어들어서 신경세포로 메시지를 넘겨주고 결국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장미생물청은 몸속에 존재하는 제약공장과도 같다. 상품을 품질검사 없이 내에 직배송하는 위험천만한 제약공장 말이다. 장미생물청이 왜 약이나 다름없는 화학물질을 만드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 일단은 이런 화학물질로 식욕을 높여서 사람이 장미생물청의 먹이를 더 찾아먹게 하려는 것이라는 짐작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 아니면 장 운동성이나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등 환경을 저희에게 유리하게 바꿀 목적으로 아직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화학물질들이 정확히 어떤 효과를 내며 이런 약들을 저지하는 백조마리의 약사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학계가 앞으로 밝혀야 할 숙제이다. 특이한 점은 장미생물의 이런 약효 성분을 인간을 조종하겠다는 속셈으로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테리아가 어떻게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고 인체 생리의 근본을 흔드는지 아래와 같은 가상 상황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펙틴 처리 능력이 남다른 어떤 박테리아 종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펙틴은 감귤류와 과일에 풍부한 다당인데 이 박테리아가 겨울에서 오렌지에 들어있는 MAC를 소화시키는 동안에 우연찮게 DNA의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미생물 세상에서 이런 유전자 복제 실수가 드물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은 유전자 주인인 미생물이 죽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돌연변이 덕분에 새로운 분자를 합성하는 능력을 얻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펙틴을 먹고 사는 수십억 박테리아 중에서 딱 한 마리가 감귤류 과일이 몹시 먹고 싶도록 입맛을 돋우는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내게 되면 녀석은 본인과 후손에게 유리하게 사람 행동을 조정하는 특권을 거머쥐는 셈이다. 이 예시처럼 일련의 사건들에 딱딱 들어맞아서 일어나려면 정말 운이 좋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박테리아가 감귤류에 딱 꽂힌 식용만 키우는 특정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마침 그 박테리아가 그 과일 성분 즉 이 경우는 펙틴의 덕을 보는 종류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인간과 미생물이 영겁의 세월 동안에 함께 진화해왔고 30에서 40분마다 DNA를 복제해서 번식하는 장속 박테리아 수가 사람마다 100조에 달하며 지구촌 인구가 70억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예서처럼 대박을 터뜨릴 미생물이 전혀 없다고는 장담하지 못한다. 어떤 미생물이 아무 생각 없이 배회하다가 경쟁 우위를 선사하는 어떤 특질을 갖게 되었을 때 설사 뜻밖의 행제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녀석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똑똑한 혹은 운 좋은 미생물 종족은 부모에게 자식에게로 또 그 자식에게서 계속 전달되므로 몇 대에 걸친 가문 전체가 똑같은 미생물 때문에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된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비슷한 시나리오가 우리 몸속에서 실현되고 있을지 모른다. 유독성 쓰레기 장박테리아가 실제로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까닭에 장미생물총이 만드는 화학물질 대부분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 물질들은 인체 생리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도 특정 박테리아에게만 좋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SCFA와 같이 장미생물청과 사람의 건강에 이로운 것도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모든 동물에게는 간이 있다. 간은 미생물청이 만들어낸 독성 쓰레기를 중화시킨다. 그래서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체내에 독성 물질이 쌓여서 인지 기능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상태를 간성 뇌병증이라고 한다. 독성 물질이 일단 혈액에 집결한 뒤로 내려 넘어와 멀쩡하게 잘 작동하던 신경계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간성 뇌병증을 치료할 때는 장미생물소를 줄여서 장미생물총에 의한 화학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하나는 바로 락톨로오스이다. 락톨로오스는 위장관의 운동성을 높여서 음식물 찌꺼기와 장미생물청 대사산물을 빨리 배설을 시킨다. 나머지 하나인 리팍시민은 장미생물을 대량 살상하는 항생제다. 락톨로스와 리팍시민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장미생물과 간 구전의 합작품인 이 정신질환을 환자의 대장을 다량의 대장생물과 함께 잘라내는 수술로 치료했다. 소변으로 내보내는 점은 다를 뿐 신장 역시 간과 마찬가지로 노폐물 처리 능력을 장착한 장기다. 따라서 소변을 검사하면 장미생물청이 무슨 짓을 벌이는지 역추적할 수 있다. 신장이 망가지면 혈액에 장미생물청 쓰레기가 고여서 인지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 경우는 투석으로 유독물질을 걸러내어서 혈중 수치를 낮추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훗날 장미생물 전체를 재이식하거나 식이요법으로 장미생물청의 기능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번거롭게 투석을 받을 필요 없이 독성 폐기물 생성량을 최고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지금까지는 장미생물청이 만들어내는 유독물질 중에 연구가 가장 많이 된 것으로 TMAO가 있다. 트마오, 트리메틸 아민산화물. 이 성분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진이 심혈관계 질환의 발현 시점을 예측하게 하는 혈중 화학물질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심장마비와 같은 심각한 사건이 조만간에 일어날 것임을 예견하는 지표 분자는 당사자들에게 미리 경고하는 발병 원인을 학문적으로 헤아릴 열쇠가 된다. 연구팀은 혈액에서 찾은 여러 화학물질을 비교한 결과 트마오가 많은 사람은 머지않아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동맥이 생명을 위험하는 수준으로 잘 막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렇다면 트마오는 어디서 생기면 하며 혈중에 이 물질이 많아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미 짐작한 사람도 있겠지만 트마오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장미생물총의 역할이 크다. 하지만 동시에 식단도 만만찮게 중요하다. 식단은 심장질환의 검증된 위험인자 중에서 하나의 당연하다. 붉은 고기와 기름진 음식은 장미생물총에게 트마오 합성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한다. 대표적인 것이 레시틴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포스파티딜콜린과 카르니틴이다. 연구 참가자 집단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한 임상 연구에 의하면 트마오의 전공을 지닌 트리메틸 아민의 생성 능력이 약한 장미생물총을 가진 사람은 혈중 트마오 수치가 낮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낮다고 한다.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이번에도 식습관이 트마오 생성량을 결정하는 인자 중에 하나였다.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하는 집단은 평소에 육식을 즐기는 집단보다도 생성된 트마오가 훨씬 적었던 것이다. 여담하지만은 5년 동안의 엄격한 채식주의를 고집해온 사람들이 이 실험을 위해서 육식을 기꺼이 승낙했다는 점이 재미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느 날 저녁에 스테이크를 먹고 나서도 트마오 수치가 여전히 낮았다. 따라서 엄격한 채식주의자의 장미생물총에는 트마오를 만드는 재능이 없는 총만 모여있는 걸로 보인다. 그렇다면 채식주의가 정기적으로 고기를 먹으면 장미생물총 성질이 트마오의 합성에 능숙하게 변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에게 육식을 계속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했다. 이 동물 실험에서 트마 생성이 적은 쥐에게 카르니틴을 보강하는 사료를 꾸준히 먹였다. 그랬더니 장미생물총이 트마를 활발하게 만들어내는 체질로 바뀌었다.
트마 자체의 증거와 함께 장미생물 총에서 트마 생성 능력이 있는 박테리아 견주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연구는 붉은 고기를 과다 섭취하는 것이 심장질환의 발병 확률을 높이는 정확한 원리를 엿보게 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장미생물청은 카르니틴으로 트마를 만들므로써 숙주의 건강 상태를 송두리째 흔든다. 같은 연구에 근거하면 이렇게 식단 때문에 달라지는 장미생물청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장미생물청을 구성하는 균주의 종류와 그들이 일으키는 화학 반응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저녁 식사로 스테이크가 차려진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있다. 한 명은 풀포기를 좋아하는 채식주의자고 한 명은 고기를 자주 먹는 잡식주의자다. 아마도 대부분은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두 사람의 장에서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고기를 접해본 적이 없는 장미생물청은 클리브랜드 클린의 연구의 채식자 집단과 비슷해서 트마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잡식주의자의 뱃속에서는 장미생물청이 만든 트마가 금세 수북이 쌓인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지만 화학적인 결과는 완전 딴판인 것이다. 이때 만약에 전자가 고기를 더 자주 먹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장미생물청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서 스스로 변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나서 두 사람이 똑같이 스테이크를 먹는다면 트마 생성이 양이 비슷해져 있을 것이다. 분명히 식단은 중요하다. 장미생물청에게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고기를 덜 먹으면 장미생물청의 트마 생성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재료가 적으니 만들어지는 트마도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장미생물청의 트마 생성 능력이 녹슬어 버린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느 한순간에 재료가 많아져도 혈중 트마 섭취가 전처럼 빨리 상승하지 않는다. 장미생물청의 성질은 사람마다 달라서 장미생물청이 만드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향도 다 제각각이다. 게다가 이런 특질은 언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한다. 따라서 미생물학계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예민한 장미생물청의 성질을 극복하고 일부 전진하려면 지금은 없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하다. 개개인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미생물청의 다양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신기술 말이다. 앞으로 수십 년 뒤에는 트마가 장미생물청 기능을 모니터링하는 기준치 지표로 확실히 자리 잡아서 소전검사 목록의 제일 윗줄에 오를 날이 올지도 모른다. 아니면 장미생물청 기능과 관련된 수백 가지 화학물질 중에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고 말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트마우가 자신의 창조주인 장미생물청의 번영을 돕는 기특한 물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숙주의 건강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상하고도 신기한 장미생물청 대사물의 전형적인 예라고 봐야 한다. 전형적인. 자, 그러니까 창조주가 원하는 그런 원리에 의한 그런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트마 같은 이런 안 좋은 물질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의 한 가지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참 너무 좋고 시원한 공기 속에서 계속 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와 장미생물청의 연락망에 대해서 여기는 뭐야, 감이 감꽃이 이제 떨어지나, 감꽃이 생겨서 이제 떨어졌군요. 떨어지면서 맺혀 있군요. 감나무 유실수. 내와 장미생물청의 연락망은 내와 장미생물청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양방향으로 일어난다. 장미생물청이 사람의 기분과 기억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뇌도 장미생물청의 일상생활에 참여를 하는 것이다. 억지로 어미에게 떼어놓는 실험동물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침울해져서 장미생물청 조성이 변한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는 반응 탓일 수도 있다. 어떤 동물의 포식자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체내에서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갑자기 쏟아져 나온다. 이 물질들은 적에 맞서거나 아예 도망하려는 신호를 보낸다. 이런 상황에서는 심장이 방망이 질치고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 근육에 한꺼번에 유입되면서 혈류량이 많아진다. 그런데 이때 위장관의 운동성도 달라진다. 이렇게 긴장하는 소화관의 움직임을 늦추거나 멈추면 장미생물층도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금세 알아차린다. 그러한 음식물이 천천히 움직이는 새로운 환경에 최적화된 견조 집단이 기지를 펴기 시작하고, 옛날 환경에서 호시들 누리던 견조 집단은 몸을 낮추고 숨을 고른다. 그런 식으로 장미생물총 조성이 변한다. 스트레스와 장미생물총의 면역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실험동물 새끼를 어미와 생이별시키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때문에 달라진 장미생물총 상태가 성장이 내내 지속되곤 한다. 그런데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져도 장미생물총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걸 보면 스트레스가 면역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어지러워진 그래서 참 가족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에 끈끈한 것을 함부로 인간이 견이하고 끊어버리면 스트레스가 엄청 크겠군요. 부메랑처럼 또 다른 장미생물총 변화로 돌아올 수 있다. 젖먹이 때 어미와 헤어진 붉은 털 원숭이는 장소 풍경이 달라질 뿐 아니라 기회 감염에도 더 취약해진다. 만약에 이때의 면역 반응이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장미생물총이 더 불안정해져서 새망을 채촉하는 시기초만 빨라질 뿐이다. 한편 장에 병원균이 들어있는 쥐는 장이 깨끗한 녀석보다도 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자생 장미생물의 숙주의 행동을 좌우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불안 상태가 장미생물총의 변화를 유도해서 병원균 감염증이 더 심해지거나 더 오래가면 장염증이 악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염증은 장미생물총의 조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저 나쁜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비슷하게 불안감과 함께 장운동성이 변해서 설사나 변비가 생기기라도 하면 병원균 편성에 유리한 쪽으로 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가면성 대장증후군이나 장운동장애, 염증성 장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이 불균형의 희생양이다. 이 시나리오는 뇌장관측이 오작동할 때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장미생물총이 분비하는 화학물질이 사람의 기분을 영향을 주는 동시에 또 사람의 감정 상태도 장미생물총을 변화시키므로 이 돌고 도는 악순환의 미로에서 출발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염증성 장질환과 가면성 대장증후군은 만성적 설사와 변비, 더부룩한 느낌 등의 신체 증상과 함께 우울증, 불안, 통증, 지각력, 항진과 같은 감정의 변화도 나타낸다.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였을까? 스트레스가 장미생물총을 나쁘게 변질시켰을까? 아니면 장미생물총을 불안정이 먼저이고 이것이 강박적 불안 증세와 우울증을 불러온 것일까? 이런 유형의 질환을 이해하고 치료하려면 장미생물총의 뇌사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디가 어떻게 틀어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장미생물총은 짐작도 못하게 복잡한 생태계이고 뇌는 인체에서 가장 난해한 고급 장기이기에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일각에서는 여익근을 삐걱대는 뇌장관측을 바로 잡을 열쇠로 본다. 이렇게 장에서 향정신 화학물질을 뇌에 보내서 정신 증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선별된 프로바이오틱스 균을 사이코바이틱스라고 한다. 이 유익균이 장에 자리를 잡으면 그곳에서 숙주의 행동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물질들을 합성한다. 그러면 뇌 장관축을 온전히 재건할 수 있다. 실제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긴 실험 동물에게 프로바이오틱스 균을 먹였더니 행동이 개선되더라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만성피로와 가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을 프로바이오틱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 심지어 건강한 사람이 두 견지를 섞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한 달 동안 매일 먹었을 때도 걱정이 줄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빈급에
꿈이 부풀어 큰 기대를 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연구들은 모두 사전조사일 뿐이기 때문이다. 가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신체질환과 우울증이나 정증불안과 같은 감정조절 장애를 프로바이오틱스 견주를 활용해서 치료할 최선의 전략을 찾으려면 유익균을 위약 대조군의 객관적인 비교평가한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런 치료는 특성상 개인 맞춤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렇긴 해도 이들 연구 자료가 뇌와 위장관을 동시에 휘두르는 질환에서 장위생물이 작지 않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임은 분명하다. 이렇게